나는 수석 외과의사였고 월급은 500만 원. 그런데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여자는 부엌에 있어야지.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내게 요구했다. 내일 당장 사직 썼어. 하지만 그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문병하러 온 남편은 병원 장실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안녕하세요. 나는 차분히 인사했다.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된다. 수술실의 조명은 잔인할 만큼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만 마리는 더는 그 빛을 느끼지 못했다. 7시간 넘는 복부췌장 종양 제거 수술. 마지막 봉합을 끝내자 조수들이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다. 마리는 말없이 장갑을 벗고 수술실을 빠져나왔다. 납처럼 무거운 피로가 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휴게실엔 식어버린 커피 한 잔과 정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낡고 푹 꺼진 소파의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단 5분, 그저 숨을 고르기 위해. 올해 35, 마린백은 이 도시 최고의 복부 외과의사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손은 기적을 만들었고 그녀의 이름은 의료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다. 그녀의 월급은 안정된 삶을 보장했고 미래를 불안해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잠 못 이루는 밤들, 만성피로, 그리고 거의 사라진 사생활. 그녀를 기다리는 집에는 남편 수찬이 있었다. 결혼 3년째, 그들은 처음에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랑이었다. 마린의 삶의 수찬은 여름 가뭄 뒤 찾아온 장맛비처럼 다가왔다. 두 사람은 한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만났고 수찬은 값비싼 선물도 화려한 말도 없이 그의 안정감과 온화함으로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는 IT 기업의 영업 매니저였고 꽤 괜찮은 수입이 있었지만 마린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처음엔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다. 그들은 신축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입했고 인테리어도 함께했다. 대부분의 초기 자금은 마린이 부담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오랜 실패 끝에 찾아온 조용한 행복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곧 끝나? 전화기 너머 수찬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부드러웠지만 미묘한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이제 나가려는 중이야. 마리는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도 거짓말했다. 막 끝났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저녁 식기 전에 오라고 해서. 그리고 엄마가 전화했어. 마리는 순간 몸을 굳혔다. 시어머니, 윤정숙 여사의 전화는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의 전조였다. 뭐라고 하셨어? 그냥 안부 물으시고 나 걱정된다고, 많이 야위었다고. 그 말은 너무나 투명했다. 정숙 여사는 외과 의사인 며느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에게 여자는 아무리 생명을 구하더라도 부엌에 있어야 했다. 내일 네가 좋아하는 요거트 케이크 사갈게. 마리는 어색함을 달래려 노력했다. 필요 없어. 수찬이 빠르게 답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시중 케이크는 전부 화학물질 덩어리래. 내일 엄마가 직접 파이 구우신다더라. 내일? 오신다고? 응, 말 안 했던가.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정도. 집안일 도와주러 오신대. 너 요즘 너무 힘들게 일한다고. 마리는 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안일 도와준다는 건 곧 통제, 간섭, 비판을 의미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 대한 참견, 그리고 그런 아내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끝없는 하소연. 마리는 수찬을 사랑했다. 그의 다정함, 배려, 고된 하루 끝에 웃게 해주는 그 재치를.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 사랑의 어두운 그림자였다.
그리고 수찬은 그 그림자를 보려 하지 않았다. 엄마니까 말이나 그가 늘 했던 말. 나 하나 키우느라 인생 다 바친 분이야. 물론 그녀도 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린의 마음엔 묵직한 불쾌감이 차올랐다. 그들이 만든 안락한 성에 또다시 외부인이 침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외부인은 그녀의 삶과 존재 자체를 부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계속 그녀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수찬은 부엌에 서 있었다. 냄비를 휘젓고 있는 그의 뒷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마린의 마음은 이미 폭풍 전야처럼 불안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했어. 그가 돌아서며 미소 지었다. 마린은 억지로 웃으며 다가가 그를 뒤에서 껴안았다. 기분 전환할 겸 말이지.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고 마린은 지친 숨을 내쉬었다. 오늘 수술 정말 힘들었어. 췌장 종양 제거 수술이었거든. 거의 7시간 넘게 걸렸지. 그게 바로 문제야. 수찬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그러는데 이런 일은 여자 몸을 망가뜨린대.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여자는 원래 가정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에 마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서 몸을 뗐다. 수찬, 당신 엄마가 여기 있는 동안 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그게 좋을 거야. 알았어. 그의 대답은 지나치게 빠르고 눈길은 그녀를 피했다. 나는 그냥 전한 것뿐이야. 마리는 침실로 향하며 마음속의 불편함을 애써 무시했다. 무언가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점점 더 진해지고 있었다. 그저 단순한 시어머니의 방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조용히 짜여진 침투 작전 같았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정숙 여사의 방문이 단순한 체류가 아니라 본격적인 포위 작전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미 수찬이 그 작전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정숙 여사는 다음 날 아침 예고 없이 2개의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당당히 도착했다. 문을 열자마자 집안을 훑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군 장성이 부대를 검열하는 듯했다. 이 꽃병 너무 촌스럽네. 이런 모던한 인테리어에는 클래식한 게 어울리는 법이지. 인사도 없이 내려진 평가는 예의란 없었다. 수찬은 어머니를 얼른 안으며 마린을 힐끔 보았다. 어서 오세요, 엄마. 막 점심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밥은 됐고 너희 집 상태나 봐. 먼지투성의 창문은 더럽고 며느리는 손이 없나? 마리는 이를 악물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정숙 여사와 언쟁을 벌이는 것은 기차를 맨몸으로 막는 것만큼이나 무모하고 위험했다. 말없이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이려 하자 정숙 여사가 따라 들어왔다. 이거 점심이니? 이게 무슨 죽 같은 거야. 너는 요리를 안 해봤니? 이건 진짜 음식이 아니야. 내 위장이 이런 걸 어떻게 견디겠니? 이건 제가 아침에 직접 만든 크림버섯 수프예요. 생버섯으로요. 마리는 참고 있던 말을 꺼냈다. 그래? 안 봐도 알아. 물처럼 묽고 맛도 없겠지. 진짜 버섯국은 진하게 끓여야 돼. 보리쌀이랑 감자도 넣고. 내 아들 너랑 살면서 얼마나 야위었는지 몰라. 며칠 동안 집안은 마치 지뢰밭 같았다. 정숙 여사는 설거지를 다시 하고 빨래를 새로 돌리고 책장의 책까지 재배열했다. 이건 전혀 기운이 안 들어. 너희 집은 흐름이 엉망이야. 책을 이렇게 배치하면 사람이 불안해져. 수찬은 모든 말에 같은 대답을 했다. 마리나,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널 도와주려는 거야. 하지만 마리는 알고 있었다. 그 도움이란 말은 사실상 그녀를 없애고 싶다는 선언이었다. 정숙 여사는 자기 아들의 인생에
아내라는 존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주말 마리는 당직을 마치고 지쳐 돌아왔다. 집 안은 완벽한 정리정돈 속에 침묵하고 있었고 공기에는 락스 냄새가 떠돌았다. 그녀의 물건들은 모두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 늘어져 있던 화장품과 향수들은 서랍 속으로 사라져 있었다. 이런 건 결혼한 여자가 다 내놓고 다니는 거 아니야. 단정하게 사는 게 좋지. 뒤따라 들어온 정숙 여사가 말했다. 마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간섭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지우려는 침략이었다. 정숙 여사님, 마리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지만 제 물건을 제 허락 없이 손대지 않으셨으면 해요. 아주 민감하시네. 정숙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다 널 위해 해주는 거야. 근데 넌 왜 그렇게 예민하니? 고맙다는 말은 못해도 말이지. 그날 저녁 마리는 수찬과 마주 앉았다. 당신 어머니 너무 선을 넘으셨어. 이건 우리 집이야. 내가 사는 공간이기도 하고. 근데 난 점점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아. 그건 엄마 집이기도 해. 수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사람은 내 엄마고 이 집에선 편해야 해. 그럼 나는 내가 이 집에선 불편해도 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엄마는 나쁜 뜻 없어.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은 일주일 뒤에 일어났다. 마리는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은행에서 온 월급 명세서를 테이블 위에 두었다. 급히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종이를 들고 있던 정숙 여사를 보게 됐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분노, 그리고 계산적인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이게 500만 원? 한 달에? 그녀의 눈이 마린을 찔렀다. 우리 수찬이는 겨우 150 받는데. 계속 마린은 조용히 명세서를 그녀의 손에서 빼앗았다. 남의 문서를 몰래 보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정숙 여사님.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남의 문서라니? 우리는 가족 아니니? 이제야 알겠네. 네가 왜 그 고된 일을 그렇게까지 붙잡고 있었는지. 그 돈 때문이지. 근데 말이야, 여자한테 그렇게 많은 돈이 왜 필요해?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남자를 열등감에 빠뜨리고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야. 큰돈이란 게 다 그렇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달콤했지만 마린의 귀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 순간 마린은 깨달았다. 정숙 여사가 자신이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무너뜨릴 약점을 정확히 찾아냈다는 것을. 그녀가 공격할 건 돈이 아니라 바로 마린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 그녀의 사명감, 그녀의 존재 이유였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다. 정숙 여사는 더는 먼지나 요리에 대해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대신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마린과 수찬 사이에 균열을 벌리고 있었다. 수찬아, 친구들이랑 낚시라도 다녀오지 그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런 말을 꺼내며 슬쩍 마린을 바라보곤 했다. 얼굴이 피곤해 보이더라. 엄마 보기엔 마린이랑 사느라 너 정말 많이 지쳤어. 이해해. 여자답지 않은 여자는 남자한텐 짐일 뿐이지. 또는 마린, 너는 바느질 같은 건 좀 해봤니? 재봉틀 한번 다뤄보지 않은 여자가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할까? 응? 마린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수찬은 무언가에 홀린 듯 무기력하고 날카로워졌다. 퇴근하면 말없이 다른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함께 영화를 보던 시간도, 웃으며 대화 나누던 저녁도 사라져버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공유하지 않았고 그녀는 점점 벽처럼 느껴졌다. 정숙 여사는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그들 사이에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수찬? 어느 날 밤 마린이 조용히 물었다. 우리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아무 일 없어. 수찬은 고개를 돌린 채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 당신 엄마 때문이지. 마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여자가 우리 사이에 계속 끼어들고 있어. 우리를 흔들고 있다고. 헛소리 좀 그만해. 수찬은 예전과 달리 분명하게 화를 냈다. 엄마는 그냥 자기 생각 말하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니야. 마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가? 내가 나쁜 아내라는 거? 너무 일만 하고 가족을 소홀히 한다는 그 말. 넌 항상 병원에 있어. 집에 올 땐 자정이고 주말엔 잠만 자거나 또 병원 가. 나랑 있는 시간이 없어. 우린 부부인데 같이 보내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 내 직업이 어떤 건지 당신도 알잖아. 수술 중인 환자를 두고 내가 어떻게 퇴근하겠어? 다른 외과 의사들도 있는데. 내 친구 정희는 어때? 걔도 애 있고 남편도 있잖아. 그런데도 일과 가정을 잘 병행하더라. 그 말은 치명적인 칼날처럼 마린의 가슴을 갈랐다. 정희는 그녀의 절친이자 마취과 의사였고 상대적으로 정해진 스케줄이 있는 부서였다. 무엇보다 정희의 남편은 그녀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수찬처럼 비난하거나 비교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에 마지막 불이 붙은 것은 병원장의 전화 때문이었다. 마린이 호출을 받고 병원장실에 들어섰을 때 병원장 이서진은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린 선생, 우리 병원 복부외과의 김태석 과장이 이번 달 말에 정년퇴직하는 거 알고 있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임으로 여러 후보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 바로 당신이야. 마리는 숨이 멎는 듯했다. 과장, 복부외과 책임자, 35살의 나이에.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노력, 열정, 수많은 밤샘과 희생이 드디어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생각할 시간 드릴게. 책임도 무겁고 행정 업무도 많아지지만 그만큼 당신에겐 더 큰 기회가 될 거야. 물론 보수도 상당히 달라지고. 마리는 병원 장실을 나서며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리고 당장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수찬이었다. 자기야, 나 말도 안 되는 소식이 있어. 그녀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수찬의 목소리는 어딘가 무겁고 무덤덤했다. 병원에서 나한테 과장 제안을 했어. 복부외과 책임자리. 믿겨져.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길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일순간 신호가 끊긴 줄 알았다. 수찬, 듣고 있어? 응, 듣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정 없는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축하해. 그 말엔 기쁨도 자랑스러움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 나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 기뻐.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오늘은 좀 늦게 들어갈 거야. 엄마가 좀 혈압이 오르셔서 잠깐 들려야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마리는 병원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축하도 포옹도 함께하는 약속도 없었다. 그의 말투에서 그녀는 들었다. 환호가 아닌 두려움, 사랑이 아닌 위협. 그녀의 승진은 그에게는 자랑이 아닌 굴욕이었다. 계속. 그날 저녁 마리는 집에 돌아왔지만 수찬은 없었다. 부엌 식탁 위엔 정갈한 필체로 적힌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수찬이는 엄마 집에 있어요. 당신의 야망에서 잠시 쉬고 싶다네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린의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다.
감정이라는 감정은 모두 무너져 내린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침묵과 깊은 고요였다. 그녀는 그 메모를 조용히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리고 그날 밤 마리는 명확히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전면전이었다. 전선은 부엌을 지나 안방을 지나 그녀의 가슴을 관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녀의 남편은 이미 오래전 적진으로 넘어간 포로에 불과했다. 수찬은 다음 날 점심 무렵 돌아왔다. 그는 피곤에 찌든 얼굴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집 안을 돌아다녔다. 마리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괜찮으셔? 그럭저럭 혈압은 좀 잡혔어. 근데 의사 말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 그럼 내가 과장 승진한 게 어머니에겐 스트레스겠네. 그녀의 말은 냉소와 분노 사이를 줄타기하며 흘러나왔다. 비꼬지 마. 수찬은 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건 충격적인 일이었고 엄마가 놀랐을 뿐이야. 넌 이 상황이 기뻐? 생각 좀 해봐, 마린. 이 자리 맡으면 더 바빠질 거잖아. 지금도 집에 거의 안 들어오는데 과장되면 집에는 그림자도 안 보이겠지. 그렇다? 당신 말은 내가 그 제안을 거절하라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야. 우리 관계도 중요하다고. 아니, 넌 지금 선택하라고 하는 거야. 일 아니면 가정. 근데 왜 항상 내가 포기해야 해? 내가 원하는 건 정상적인 아내야. 그의 외침은 거칠고 불안정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따뜻한 밥이 있는, 나를 맞이해주는 그런 아내. 외과 수술 얘기 대신 오늘 무슨 국 끓였는지 이야기해주는 사람. 나 이 집에서 내가 남편인지 환자인지도 모르겠어. 그 순간 마리는 이해했다. 그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자신이 아닌 역할이었다. 아내라는 이름에 조용하고 순종적인 존재.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이제 눈앞에 선 이 남자는 자신을 불편해하고 그녀의 성공을 두려워하며 마치 원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남자였다. 사랑해. 수찬은 그날 밤 속삭였다. 하지만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의 말끝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만 마리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번쩍였다. 그는 주저하다가 통화를 받았고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변명과 회피, 그리고 끝없는 수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다음 날 정숙 여사는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키를 복제해간 일이 이미 익숙해진 듯 외투도 벗기 전에 말했다. 여자로서 여자에게 이야기하러 왔어. 마리는 말없이 그녀에게 차를 내주었다.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고 그 무너짐의 끝자락에서 이 대면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마리나, 정숙 여사는 꿀을 바른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넌 똑똑한 여자야. 그러니 알겠지. 가정이란 게, 특히 남자에게 가정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 넌 지금 그걸 위협하고 있어. 경력이니 과장이니 다 좋지. 근데 그건 결국 네 남편을 지우는 일이야.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제 사명이기 때문이죠. 아유, 그만 좀 과장해라. 세상에 의사 하나 없어진다고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아니?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남자는 말이야, 자기를 필요로 하는 여자를 원해. 근데 넌 스스로 다 해. 그게 얼마나 그 사람 자존심을 밟는 일인지 알아. 전 사랑으로 수찬을 대했어요. 그가 제 삶을 함께 걸어줄 사람이라 믿었고요. 그랬으면
그 자리를 거절했어야지. 진짜 사랑한다면 남자 뜻을 따라야 해. 아내는 뒤에 있어야 해. 앞장서는 거 아니다. 그게 여자의 도리야. 그녀는 마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네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알아서 물러나는 게 맞아. 아니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정숙 여사는 입꼬리를 올리며 자리를 떴고 집안엔 비싼 향수 냄새와 무언의 위협이 남겨졌다. 그날 밤 수찬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마리는 책을 읽는 척했지만 손에 든 책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랑 얘기했지? 그분이 찾아왔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는 마치 아이처럼 물었다. 그녀는 책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아직 결정 못했어. 제발 생각 좀 해줘. 엄마가. 그녀가 말했어. 네가 계속 그 자리를 고집하면 우리 이혼할 수도 있다고. 나도 막을 수 없어. 엄마가 너무 상처받았대. 마리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전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계속 그날 이후 집 안은 냉기와 침묵이 내려앉은 얼음 궁전처럼 변해버렸다. 서로를 지나칠 때마다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았다. 식었어. 늦게 들어올 거야. 택배 와 있었어. 사랑은커녕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은 대화였다. 마리는 결정을 내리기 전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열정을 남편과 시어머니의 불안감에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었다. 단지 조용히 갈등 없이 그들에게 작별을 구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수찬은 그녀의 침묵을 오해했다. 그녀가 흔들리고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그를 마치 어설픈 위로의 기사처럼 행동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침 커피를 내오고 그녀가 좋아하던 딸기 크림 케이크를 사오고 어색한 농담을 던지며 집 안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 뒤엔 하나의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포기해주기를, 그녀가 그래 가정이 먼저야 라고 말해주기를. 정숙 여사 또한 전략을 바꾸었다. 더 이상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마리나, 네가 힘든 거 알아. 엄마는 그냥 너무 걱정돼서 그랬어. 같은 말로 울먹이는 척했고 수찬은 그녀의 그 연기에 완벽히 속아 넘어가 있었다. 며칠 후 정숙 여사는 또다시 건강이 악화됐다며 수찬을 불러냈고 그는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말했다. 엄마가 또 혈압이 올랐대. 의사가 절대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했어. 너 진심으로 한 번만 양보해주면 안 돼? 마리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내가 엄마 죽게 만드는 사람 같지? 아니, 그런 뜻은 아니야. 그냥 이 상황이 너무 버겁고 당신도 엄마도 힘들잖아. 우리 가족을 위해 그 자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그 주 금요일 정숙 여사는 마치 판결을 내리듯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마리는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다. 모든 게 명백했기에 더는 말할 것도 들을 것도 없었다. 하지만 수찬은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 우리 셋이서 차분히 이야기하면 뭔가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마지막으로 노력해보자. 그렇게 세 사람은 다시 원탁에 앉았다. 하지만 식탁 위엔 음식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 오직 판단과 비난을 위한 자리가 있었을 뿐이었다. 마리나, 정숙 여사는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네가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난 그저 우리 수찬이가 행복했으면 해서 그래. 그런데 지금 그는 너무 힘들어 보여.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도 외로워하고 집이 집 같지 않대. 넌 정말 그걸 몰라? 저는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내로서도 의사로서도. 다만 제 열정까지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문제야. 정숙 여사의 음성이 높아졌다.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남편은 계속 기다리게 하잖아. 아이는? 언제 낳을 거야? 35이 넘었잖아. 곧 40이야. 그때 낳으면 네가 애 보기도 전에 관절이 먼저 망가져. 수찬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우리도 사실 1년에서 2년 안엔 아이 가질 계획이었어요. 계획만으론 안 돼. 준비도 해야지. 그런데 지금 과장한다는 건 최소 몇 년은 아이도 못 갖겠다는 거잖아.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애도 못 낳고 가정도 무너지는 거야. 정숙 여사는 눈을 껌뻑이며 연극처럼 덧붙였다. 나는 그저 한 번쯤 손주 안고 죽는 게 소원이었어. 그것 하나 바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마리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건 회의가 아니었다. 재판이었다. 피고는 자신이었고 판결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네가 너무 이기적이야. 넌 가족을 생각하지 않아. 결혼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모든 말들이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두 사람 사이엔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마리는 차창 밖 어둠을 보며 다짐했다. 이제 끝내자. 이 지옥 같은 희극을. 집에 도착했을 때 수찬은 멈춰서서 물었다. 결정했어? 응.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내일 말할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내일 병원에 가서 병원장에게 공식적으로 과장직을 수락하겠다고 말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부터 이혼 준비를 시작할 거라는 사실도. 하지만 정숙 여사는 그보다 먼저 움직였다. 마린이 출근한 날 수찬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가 쓰러졌어. 심장이 너무 아파한대. 구급차 불렀어. 마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달려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정숙 여사는 거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고 수찬은 울듯이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구급대가 도착한 후 진단은 단순했다. 긴장성 고혈압입니다. 심각하진 않아요. 약 드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나 정숙 여사는 여전히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하며 마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고 있는 듯 했다. 그날 밤 마린은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저리를 느꼈다. 이건 연극이자 협박이었고 그녀의 인생을 집어삼키려는 함정이었다. 그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얼어붙어 있었다. 도망쳐야 해. 당장 이곳에서. 계속. 그날 밤 마리는 오랜만에 침묵 속에서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더 이상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내면은 메말라 버렸고 슬픔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 있었다. 남은 것은 오직 분노와 명확한 각성. 이대로는 안 돼.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전화를 들었다.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희야, 통화 괜찮아? 평소와는 다른 단호하고 냉정한 목소리에 정희는 단번에 눈치를 챘다. 뭐야, 무슨 일인데 그래? 나 결심했어. 그 자리 과장직 수락할 거야. 그리고 이혼도.
전화기 너머에서 정의가 거친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그리고 잠시 후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자식, 내가 만나면 가위로 자를 거야. 청진기고 뭐고 필요 없어. 진심이야. 마리는 그 말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오래간만에 진심으로. 그럴 필요 없어. 이미 자기가 자기를 망쳤어. 그럼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병원 장실 찾아가서 수락한다고 말할 거고, 그 다음엔 변호사부터 찾아갈 거야. 마린, 진심이야? 응, 난 더 이상 혼자가 두렵지 않아. 오히려 이 결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는 게 더 무서웠어.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각에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의 공기는 차분했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발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병원 장실 문을 두드렸다. 이서진 병원장은 이미 자리에 나와 있었다. 이른 아침이네요. 마린 선생. 무슨 일인가요? 그녀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과장직 수락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중으로 인사팀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바로 오늘부터 해보시죠.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어깨에서 무언가 무겁게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한복판에서 뜨거운 생명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이 길 위에서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오후 병원 내부 공지가 떴고 복부외과 과장직의 마린 백이 공식 임명되었음을 알렸다. 동료들은 박수와 함께 축하 인사를 건넸고 정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넌 진짜 대단해. 이 병원이 네가 있는 한 진짜 안전하다. 마리는 조용히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이제야 진짜 내 자리에 선 것 같아. 하루 종일 그녀는 새로운 자리의 업무를 처리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환자 회진, 회의, 직원들과의 면담. 모든 게 자연스러웠고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다. 저녁 무렵 피곤한 몸을 기대어 그녀는 새로 배정된 과장실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 석양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그때 병동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과장님, 응급실에 환자 한 명이 실려왔습니다. 복부 통증, 구토, 혈압 불안정. 환자명은 윤정숙, 62, 세 여성입니다. 순간 마린의 심장이 멈출 듯했다. 윤정숙, 그녀의 전 시어머니였다. 나 지금 내려갈게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녀는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상황이 비현실처럼 느껴졌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모든 관계를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운명은 마지막 시험을 남겨두고 있었던 것이다. 응급실은 혼란 속에 있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수찬이 허둥지둥 어머니 곁을 맴돌고 있었다. 마린, 제발 도와줘. 엄마가 너무 아파해. 그녀는 환자에게 다가갔다. 윤정숙 씨, 저는 주치의 백마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또렷했다. 곧바로 검사와 혈액 분석이 이루어졌고 CT 결과가 나왔다. 진단은 심각했다. 췌장 괴사성 염증, 급성 중증. 수술 없이는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의료진이 회의실에 모였고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제가 직접 수술하겠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마리는 이 병원의 복부외과 최고 전문가였고 그녀의 손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수술실 앞에서 수찬은 떨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탁이야, 마린. 우리 엄마 살려줘.
제발.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의사로서 최선을 다할게. 하지만 이건 너희 엄마가 아니라 내 환자야. 수술은 무려 6시간 넘게 이어졌다. 조직괴사 부위를 제거하고 감염을 억제하며 미세혈관들을 복원해가는 복잡한 과정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숨조차 멈춘 채 집중했고 수술이 끝났을 땐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피로는 극에 달했지만 그녀의 눈엔 확신이 가득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회복실로 나오는 순간 수찬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듯 주저앉아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 마리나. 널 이렇게 대해놓고도 넌 그래도 엄마를 살려줬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일을 한 거야. 그뿐이야. 계속. 수술을 마친 후 마리는 자리에 앉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겨우 숨을 골랐고 이어지는 보고서와 회신들을 처리하며 새벽을 맞았다. 병원 안은 고요했고 그녀의 마음 역시 오랜만에 고요했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 없이 생각했다. 살렸다. 그게 전부야. 그것이 복수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다. 오직 환자로서, 의사로서의 의무였다. 그리고 그 단순한 원칙이 이제 그녀의 인생을 다시 이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찬은 눈에 띄게 초췌해진 얼굴로 병원에 나타났다. 그는 회복실 유리창 너머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마린의 과장실을 찾았다. 마린은 그가 들어오자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덮었다. 그 사이 그는 무언가 말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내 엄마 안정 상태야. 아직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해. 간호팀에 특별 지시 내려놨어. 마린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말에 수찬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수찬은 그렇게 시작했다. 근데 혹시 가능하면 엄마를 1인실로 옮길 수 있을까? 비용은 내가 다 낼게. 최대한 편안한 공간에서 회복했으면 좋겠어. 그 순간 마리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느렸다. 그가 아직도 자신이 설득하거나 사정하면 뭐든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현재 병동엔 비어있는 1인실이 없어. 대기자도 있어. 지금 상태론 공용 병실에서 치료받는 게 최선이야. 그녀는 거짓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리고 난 네 가족에게 어떤 특혜도 줄 생각 없어. 특히 지금은 더더욱. 그는 당황했다. 당연히 되리라 생각했던 요청이 거절되자 얼굴이 새하얘졌다. 마린, 이건 복수하려는 거야, 엄마한테? 아니, 난 지금도 이 병원의 과장이고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어. 윤정숙 씨도 예외는 아니야. 단지 내 어머니라고 해서 규칙을 어기지 않아. 이건 복수가 아니라 원칙이야.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고 회피도 없었다. 수찬은 마치 유리벽에 부딪힌 듯 좌절한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린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잖아. 그의 목소리는 거의 간청에 가까웠다. 변하지 않을까 했어. 어쩌면 이번 일로 네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변하는 건 없을 거야. 난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 상처를 주고받기엔 우린 너무 오래 방치했어. 그리고 넌 이미 선택했잖아. 그날 밤 내게 당신 자리는 부엌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에 수찬은 숨을 멈췄다. 그는 무엇인가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난 더 이상 나 자신을 지우면서까지 이 결혼을 유지하지 않아.
며칠 후 윤정숙은 회복 병동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병실은 6인실이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입을 다문 채 주변 환자들의 소음을 견디며 머물렀고 마린이 회진을 나올 때마다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위엄과 권위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늙고 지친 환자의 모습뿐이었다. 그러나 마린은 단 한 번도 그녀를 외면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상태를 체크하고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치료 계획을 꼼꼼히 조정했다. 그녀의 손길은 차가운 듯 보였지만 누구보다 정확했고 섬세했다. 그것이 마린 백이었다. 마침내 퇴원일이 다가왔다. 마린은 병실에 들어가 차트를 정리하며 말했다.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오늘 퇴원하실 수 있어요. 이후 식단 관리와 약 복용 지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접어 건넸고 정숙 여사는 받아들고도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네가 날 살렸구나.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제 의무였어요. 난 잘못했어. 많이, 아주 많이. 그 말은 천천히, 마치 땅속에서 끌어올린 듯 무겁고 진심 어린 고백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마리는 그 여자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녀는 지금 단지 자신이 만든 벽 안에 갇혀 늙어버린 한 여인일 뿐이었다. 그리고 수찬이 들어왔다. 두 손에 어머니의 짐을 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내가 다 망쳤어. 하지만 너만은 잃고 싶지 않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는 눈을 들며 절박하게 물었다. 그러나 마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우린 돌아갈 수 없어. 며칠 뒤 이혼 서류가 접수되었다. 마리는 직접 법원에 방문해 모든 절차를 마쳤고 수찬은 아무 말 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그 서명은 사랑의 끝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에 대한 회복의 시작이기도 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에 눌려 살지 않아도 되었고 그녀는 이제 완전한 독립체로서 자신의 삶을 이끌 수 있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낯설고 공허했다. 아침에 식탁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가 앉던 자리를 보게 되는 날도 있었고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조차도 그녀를 다시 일으키는 자양분이 되었다. 공허함 속에서 그녀는 진짜 자신을 되찾고 있었고 상실은 오히려 해방이 되어 주었다. 병원에서의 일상은 바쁘고 밀도 높았다. 과장이라는 자리는 그녀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했지만 동시에 더 깊은 보람을 안겨주었다. 젊은 레지던트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간호사들은 그녀의 판단을 믿었으며 환자들은 그녀의 손길에 생명을 맡겼다. 그녀의 하루는 누군가에겐 마지막 희망이었고 그녀의 선택은 때론 생과 사를 가르는 무게를 가졌다. 하지만 마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외롭고 고단한 길이지만 그녀는 이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오직 백마린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병원 옥상에서 혼자 바람을 맞으며 석양을 바라보던 그녀에게 정의가 다가왔다. 혼자 있고 싶어 보여서, 하지만 그래도 혼자 두긴 싫었어. 마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이런 고요가 익숙해졌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다. 후회는 없어. 정의가 조용히 물었다. 마리는 고개를 저었다. 단 한순간도 없어. 사랑했던 시간도, 끝낸 결정도 다 내 인생의 일부였어. 그리고 덕분에 지금 내가 있어.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넌 강한 사람이야, 마린. 그리고 누구보다 멋진 외과 의사야. 고마워. 나도 이제야 그렇게 느껴져. 그날 밤 마린은 자정이 넘은 병원 복도를 걸었다. 응급 호출을 받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피곤한 얼굴, 다크서클 아래 단단한 눈빛,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땀방울. 그 모든 것이 그녀였다. 그 누구의 기대에도 맞추지 않은 오직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난 나로 살아남았다.